엄마, 형수가 부조금 챙겨서 도망쳤다고. 그날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를 때립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울리던 준호의 목소리, 눈가에 핏줄이 선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무너졌습니다. 금고의 봉투가 사라졌고 며느리 세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분노와 허무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웠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그 지워버린 이름을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은평구 오래된 목욕탕 수증기가 자욱한 공간에서였습니다. 뜨거운 온탕의 김이 유리 위로 번지고 바닥에 물방울이 슬리퍼 밑에서 쩍 소리를 냈습니다. 수건을 개던 여자의 손이 갈라져 있었고 그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얽혀 있었습니다. 허름한 앞치마 바랜 색의 티셔츠, 그리고 그 옆에서 젖은 수건을 들고 선 아이 둘. 아이들의 옷은 몸에 비해 컸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세연이었습니다. 진우의 장례식 날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며느리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김서린 유리 너머로 그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땀과 비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구석에서 젖은 수건을 짜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익고도 낯설었습니다. 세연이, 정말 세연이 맞구나.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7년 전 저는 그 아이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큰아들 진우를 잃은 슬픔보다 그 배신이 더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모습은 어떠한 변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손등의 상처, 아이들의 야윈 볼 모두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말을 건네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시겠어요? 저는 발끝조차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오래된 김치 냉장고처럼 웅하고 낮게 울렸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세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문득 등 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제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목욕탕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던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 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안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누군가의 젖은 우산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7년 전의 장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준호가 외쳤던 그 한마디, 엄마 형수가 부조금 챙겨서 도망쳤다고. 그때 저는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연락이 끊겼고 금고 안의 봉투가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무언가를 놓친 거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딩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그리고 오래된 시계의 뚝딱 소리.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벽 위에는 진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미소 짓던 얼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잘못 믿은 걸까? 사진 속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웅하고 올 때마다 목욕탕에서 본 세연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손, 돈을 들고 도망친 사람의 손일 리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구나. 준호의 말만 듣고 새벽녘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유리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우산을 챙겨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눅눅했고 시장에서 튀김 냄새와 비린내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목욕탕 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수건을 접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세연아,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손에 쥔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김 사이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쪽이 죄인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세연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저는 돈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7년 전의 진실이 단 한순간에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다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확인해보자. 이번엔 끝까지. 목욕탕 밖으로 나서자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비 냄새가 바닥에 남아 있었고 먼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눈 감지 않으리라. 오해와 한을 남겨둔 채 늙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가벼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에서 세연을 다시 마주한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적막했습니다. 오래된 시계의 바늘만이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으니 7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진우의 장례식이 있던 날, 하늘은 어둡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조문객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조화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울음소리와 낮은 목소리들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엄마, 갑자기 준호가 제게 달려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엄마, 형수가 부조금을 챙겨서 도망쳤다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냐,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형수가 봉투를 전부 챙겨서 사라졌어. 금고가 비었고 형수도 없다고. 저는 금방이라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순간 저는 부끄러움과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준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 준호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슬퍼하는 얼굴이라기보다 마치 무엇인가 숨기려는 사람처럼 다급하고 초조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던 걸까요? 왜 한 번이라도 금고를 직접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천천히 눈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빈 금고, 사라진 며느리, 다급한 준호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정말 세연이 그랬을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진우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진우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으로 세연과 나란히 서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슬픔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고통에 이성을 잃었고 의심의 여지조차 두지 않은 채 세연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제 편한 대로 진실을 믿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만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는 세연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던 그 따뜻한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런 아이가 정말 돈을 챙겨 도망쳤을 리 없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자꾸만 자라났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믿어버린 건 아닐까? 갑자기 현관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현관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단지 바깥 복도의 바람 소리만이 집 안으로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평구의 밤거리는 고요했고 멀리서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확인해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준호와 세연, 그리고 7년 전 그날에 대한 진실을 다시 조사하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제 마음속에 불편한 의심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었던 죄책감과 슬픔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진우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조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으로 비 내린 거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었고 멀리 목욕탕 쪽 골목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연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서자 복도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자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미자 언니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파트 아래로 내려가 시장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촉촉했고 길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바쁘게 오갔습니다. 시장 입구의 작은 가게에서 미자 언니는 과일을 정리하며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옥나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찍부터 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미자 언니는 표정을 살짝 굳히며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게 안은 익숙한 과일 향과 커피 향이 섞여 있었고 작은 난로의 열기가 따뜻했습니다. 언니, 실은 세연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저를 잠시 응시하던 미자 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제 세연이 봤구나. 응, 언니. 어제 목욕탕에서 우연히 봤어. 그 애가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 아이들도 함께 있고. 미자 언니는 깊게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이야? 언니. 미자 언니는 잠시 고민하듯 입술을 깨물더니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날 말이야. 내 아들 준호가 굉장히 이상했어. 장례식 전날인가 이곳 시장에 와서 아주 급하게 돈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라. 그게 너희 집 일인 줄은 몰랐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여기서 돈을 찾았다고. 그래, 시장 사람들한테 돈을 급하게 빌리려고 했던 모양이야. 근데 액수가 크니까 아무도 쉽게 못 빌려줬지. 준호, 그 아이 진짜 이상했어.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왜 돈을 빌리려고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언니,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미자, 언니는 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제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는 걸 몇 사람이 들었대. 뭐라고 했더라. 급하게 막아야 한다. 형수는 몰라야 한다. 이런 말들 말이야. 저는 차를 마시다 말고 컵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컵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데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옥란아, 너 그동안 세연이가 돈을 훔쳤다고 믿고 있었던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준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난 그 아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 미자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라도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잖아. 너도 알잖아. 세연이가 얼마나 착한 앤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시장은 이제 활기를 띠고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그날 모습과 미자 언니의 말들이 계속해서 엇갈렸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돈을 빌리려 했던 이유, 그리고 세연이 절대 몰라야 했던 사실. 언니,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나 봐. 미자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옥란아.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저는 결연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숨겨진 이야기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랍 속 통장과 신분증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거리가 좀 있어 버스를 탔고 창밖으로 스치는 낯익은 풍경을 보며 긴장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익숙한 종이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윽고 익숙한 얼굴의 한동민 과장이 저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김옥란 고객님. 잘 지내셨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과거에 몇 번 도움을 받았던 친절한 직원이라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습니다. 한 과장님, 오늘은 좀 오래된 일을 확인하러 왔어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 작은 아들 박준호와 관련된 옛날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7년 전쯤 한 과장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잠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7년 전이라 하시면 2016년 정도 말씀이십니까? 네, 정확히 그때입니다. 혹시 준호 이름으로 무슨 기록이 있나 싶어서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제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무래도 준호 씨 관련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대출이 발생했었습니다. 7년 전 정확히 장례식 무렵이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출이라니 무슨 말씀인가요? 준호 씨가 급히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액수도 꽤 컸고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액수가 얼마 정도였나요? 한 과장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출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준호 씨가 무척 다급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자 언니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준호가 정말 급히 큰 돈이 필요했다는 증거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저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한 과장은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준호 씨가 이 사실을 가족들이 절대 몰랐으면 한다고 여러 번 당부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네요. 특별히 고객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그렇게까지 철저히 이 사실을 숨겼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준호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한 과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출 목적에는 개인적 긴급 용도라고만 적혀 있습니다만 거래 내역을 보니 대부업체 쪽으로 대부분 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라는 단어가 귀를 울렸습니다. 준호가 사채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은행 내부의 조용한 소음이 크게 들리는 듯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과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좀 더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더 이상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과장님. 오늘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밝은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제 불안과 혼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준호에 대한 의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가 몇 번 울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밝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유로워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 시간이 되니.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이따 집으로 갈게. 1시간이 지나고 준호는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초췌해 보였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와, 준호야.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벽시계의 바늘만 똑딱 똑딱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 그 말에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은행은 왜? 저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년 전 너한테 큰 금액의 대출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 준호야, 너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니? 준호는 갑자기 당황한 듯 눈길을 피하며 불편하게 앉은 자세를 고쳤습니다. 아, 그거 별일 아니었어. 그때 잠깐 투자할 일이 생겨서 그랬지. 엄마 걱정할까봐 말 안 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손이 무릎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 업체에 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 투자였던 거야. 준호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 와서 물어봐. 다 지난 일이잖아. 저는 그의 반응에서 더욱 큰 의심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이 없어졌을 때 내가 나한테 세연이가 도망쳤다고 했었잖아. 그게 정말 사실이었니?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형수가 그때 돈을 챙겨간 게 맞잖아.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준호야, 진짜로 형수가 가져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니? 너 정말 본 거야.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인 채 흔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상하네. 이제 와서 왜 형수 편을 들어 7년 동안 믿어왔던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저는 준호의 날카로운 말에 마음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그날 급히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 했다고 들었어. 뭔가 급하게 막아야 한다고 했다던데. 그게 대체 뭐였니? 준호의 눈빛은 그 순간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시장 사람들한테 들었어. 이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줄래? 준호는 한참 침묵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나도 힘들다고. 그때 상황이 정말 급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치자. 그럼 만족하겠어.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저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어. 그는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다 지난 일로 해줘.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제발.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그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은 걸까? 벽시계의 초침이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반드시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 이후 저는 며칠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하루 종일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세연을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목욕탕 일을 마친 시간이 되어 저는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시장 근처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자 잠시 후 세연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네, 말씀하세요. 세연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근처의 조용한 공원 벤치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아, 네가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 수 있겠니? 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가 집을 떠난 건 절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준호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부조금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더니 제가 모른다고 하자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 가슴이 다시금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준호가 왜 돈을 요구했던 거니? 자세히는 몰라요. 다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어요. 돈을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빌리거나 어머님 몰래 부조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어요. 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조금씩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준호 씨를 진정시키고 다음 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날 새벽 준호 씨가 다시 왔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 돈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준호 씨가 화를 내며 협박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어머님께 말하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위험해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겁에 질려 그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연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그런 협박을 당한 줄도 모르고 나는 너를 그렇게 몰아세웠구나.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네가 떠난 후에 준호는
나에게 네가 부조금을 챙겨서 도망쳤다고 말했단다. 왜 준호가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장례식 날 사라진 돈은 제가 아니라 준호 씨가 가져갔던 게 분명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준호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세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너를 의심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세연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어머님께서 진실을 몰랐던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어머님이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했습니다. 준호가 저지른 잘못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세연아, 이제부터는 네가 겪었던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저는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습니다. 제 손 안에서 그녀의 차가운 손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연과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강석구 씨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 씨는 오랜 세월 이 아파트를 지켜온 사람으로 입주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실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제 마음은 바람이 차갑게 부는 겨울 같았습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강 씨가 밝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어쩐 일이세요?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의자를 내어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방 안은 커피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편안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 씨, 혹시 우리 준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신지요? 강 씨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난감한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부탁합니다. 저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준호 씨가 꽤 오랜 시간 대부업체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제가 가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들과 언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손끝이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던가요? 강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됐을까요? 특히 큰아드님 장례식 무렵부터 일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준호 씨가 많이 다급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씨의 말은 세연과 미자 언니가 했던 이야기와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왜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강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투자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사채까지 끌어쓴 것 같아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계속 악순환에 빠진 거죠. 저는 더 이상 충격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준호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강 씨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점점 더 문제를 키운 거죠. 그럼 그때 준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 오나요? 아니요, 최근엔 조용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몇 사람이 찾아오는 걸 봤어요. 준호 씨랑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저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준호가 여전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르신께서도 알게 되셨으니 준호 씨와 잘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 씨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실을 나오며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문득 현관 앞에 선이 준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없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공기 속에서 김치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된 이상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끝까지 가보자. 저는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준호의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고 세연과 아이들에게도 제 몫을 다할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준호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제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서류와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짧게 울리고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저는 차분히 그를 향해 자리를 권했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할 얘기가 많다. 그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탁자 위의 서류 뭉치를 보고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들, 뭐야? 준호는 목소리를 애써 안정시키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지난 7년간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다.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 저는 은행에서 받은 기록과 시장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세연이와의 대화 내용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엄마한테 이런 말들을 한 거야? 그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7년 전 장례식 날 부조금은 정말 세연이가 가져간 게 아니었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무겁게 귓가를 울렸습니다. 너한테 큰 빚이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네가 부조금을 가져갔던 거지. 준호는 이를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준호야. 내 거짓말 때문에 세연이는 7년 동안 도둑으로 몰려서 아이들과 고생했어. 이게 어떻게 지나간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힘들었으면 왜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았니? 내가 모든 걸 숨긴 채 이런 상황을 만들었잖아.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졌겠어. 형이 떠난 마당에 엄마한테 더 큰 상처만 줬겠지.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의 고집과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욱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의 잘못이 없어지진 않아. 네가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세연이와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아. 준호는 그제서야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말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은 더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히 대처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세연이와 아이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네가 진 빚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서서라도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벽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단호한 마음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거실 안은 고요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지금이라도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제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7년 전 형이 떠난 그 무렵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어. 내가 투자한 돈이 전부 사라졌고 사채까지 써야 할 지경이었어.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진우의 사진이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줄 거라면서 협박을 했어.
준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수가 가지고 있던 부조금을 몰래 가져갔어. 형수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잠시만이라도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건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세연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구나. 네가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있니?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었어.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커져버렸어. 세연이 누명을 쓰고 떠난 뒤에도 나는 용기가 없었어. 엄마가 알게 되면 날 영영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저는 준호의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진실을 마주한 것이 한편으론 다행스러웠습니다. 준호야, 세연이와 아이들은 7년 동안 내 거짓말 때문에 고생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준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지른 이 끔찍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저는 준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책임을 져야지. 내가 직접 세연이와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내 빚과 잘못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해. 준호는 제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스스로가 이 문제를 마주하고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웠지만 이제는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빛이 방 안을 채웠고 진우의 사진도 따뜻한 빛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네가 잘못한 만큼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어. 엄마가 네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도망치지 말고 용기 내자. 준호는 말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그의 잘못과 아픔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졌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차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야겠다. 제 가슴 속에서 조용히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세연과 준호가 서로 마주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분위기는 적막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은 후 문이 열리며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세연아, 이쪽으로 와라. 제가 조용히 손짓하자 그녀는 천천히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여전히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가볍게 흔들었고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세연아, 오늘 준호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단다. 세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 아니, 세연 씨,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알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7년 동안 세연 씨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세연의 눈가에는 조금씩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네가 나한테 했던 협박, 그 한마디 때문에 난 아이들과 함께 도망쳐야 했어. 그때의 공포를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단지 내 문제를 덮으려고 가족을 배신하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던 거죠.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오직 그들의 작은 숨소리와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얼굴을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거니? 준호는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내가 잘못한 모든 걸 하나씩 바로잡을 거예요. 세연 씨와 아이들에게 진 빚도 갚고 반드시 책임지고 살아갈게요. 세연은 준호의 진심 어린 약속을 들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오랜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내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그 상처들이 금방 아물진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널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세연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연아, 엄마도 알아. 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말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이 아픔들을 조금씩 치유해 가자. 그래도 되겠니? 세연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렵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에서 작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노력해 볼게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과 아픔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카페 안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 작고 어색한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 상처들을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세연과의 만남을 마친 후 저는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세연의 방과 아이들의 방을 다시 준비하며
이제는 정말 함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묵혀있던 먼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소를 하며 손끝으로 만지는 물건 하나하나에 모두 아련한 기억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서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자 과거의 사진들이 제 눈앞에 생생히 펼쳐졌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던 진우와 세연의 사진,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까지 모두 제 가슴을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제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지.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을 닦아내며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을 꺼내 정성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블록 장난감을 만지며 진우가 살아있었을 때 손주들과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블록을 쌓으며 아이들과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침대를 정리하면서는 세연이 좋아했던 밝은 색의 침대 시트를 새로 깔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을 느끼며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침대가 얼마나 오랜 세월 홀로 비어 있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와 김치 냉장고에 오래된 먼지를 닦았습니다. 닦아낼 때마다 익숙한 진동 소리와 함께 옛날 가족이 함께 모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뚜껑을 열자 깊은 숙성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연과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새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얘들아. 제 말에 아이들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연은 그 뒤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다시 받아주셔서.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연아, 여기가 원래 너희 집이었잖니. 이제야 제대로 돌아온 거다. 아이들은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큰아이 제이는 아버지가 남겨준 블록 장난감을 보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손길을 보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 아빠가 가지고 놀던 거예요. 아이의 작은 질문에 저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거야. 이제 네가 가지고 놀면 좋겠구나.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그동안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창문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섰습니다. 세연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더 이상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우리를 바라봤고 세연은 처음엔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그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어. 저녁 준비할게, 같이 먹고 가. 준호의 얼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그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지만 마침내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아픔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행복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낸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했고 집안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세연과의 관계도 조심스럽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연과 준호 그리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와 통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너희와 함께 꼭 할 일이 있다. 엄마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작은 준비를 했단다. 세연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제이와 하람이를 위한 학자금을 미리 마련하고 싶어서 말이다. 오늘 다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할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우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제희와 하람이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잘 차려입은 변호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두 아이를 위한 학자금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함께 서명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펜을 들고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자금의 용도와 사용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관리 규정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으며 저는 가슴 한가운데서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슬픔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가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가 아이들의 성장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읽다가 문득 멈추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때 내 잘못이 없었으면 형이 지금 이렇게 함께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네가 이렇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에 엄마도 많이 위로를 받는단다. 세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준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준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고 이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변호사 사무실 안을 신기하게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분명 밝은 미래를 가질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어 천천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종이에 적히는 순간 마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연과 준호도 차례로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서류가 완성되자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법적으로도 완벽히 효력을 갖게 됩니다. 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며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지친 듯 잠이 들었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운전을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다시금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문득 진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꼭 지킬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렴.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 밝은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갓 지은 밥의 따뜻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하나둘 놓였습니다.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주방에서 저를 도와 접시를 옮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항상 이렇게 함께 지내도록 하자. 식탁이 완성되고 가족 모두 자리에 앉아 아이들은 신나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람이가 제일 먼저 작은 입으로 음식을 맛보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준호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 맛보는 것 같아요. 역시 엄마가 최고예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이니 음식 맛도 더 좋은가 보다. 앞으로 자주 모여야겠어. 세연은 제 옆에서 조용히 젓가락을 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죠. 이렇게 함께 앉아 밥을 먹으니까 그때의 그리움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아요. 세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아픔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행복도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 아니, 이제 누나라고 부를게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고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할게요.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연은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나도 네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이들은 둘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삼촌,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거 맞죠? 그의 작은 목소리에 식탁 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촌이 너희들 곁에서 항상 지켜줄 거야. 절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준호의 단호한 대답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밝게 웃으며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외롭지 않겠네요, 할머니. 하람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 다시 가족의 웃음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거실에 앉아 저는 가족 사진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앨범을 바라봤고
세연과 준호도 옛 추억에 젖어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 갔던 날이었어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세연은 그 사진을 보며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우 씨가 운전하다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 한참 돌아갔었잖아. 그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옛 추억이 지금의 우리를 다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깊게 내렸고 집 안에는 따뜻한 조명만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진우의 사진이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세연이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도 분명히 지금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세연아, 아마 지금쯤 우리를 보고 행복하게 웃고 있을 거야. 가족이 함께 모인 이 작은 공간에 그 어떤 상처나 아픔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희망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가족과의 재회는 이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우리를 치유하며 따뜻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더욱 단단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가족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 시작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뒤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편안히 앉아 가족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긴장된 목소리가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김옥란 씨 맞으시죠? 저는 박준호 씨 관련해서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죠?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준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업체 사람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잠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고 긴장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집 앞으로 2명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정중한 태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고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준호 씨한테 돈을 빌려준 업체입니다. 아마도 저희를 안 좋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한 남자는 차분하게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르신께 꼭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실 준호 씨가 빌린 돈 중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준호 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다가 대신 빚을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씨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 친구가 직접 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준호 씨가 대신 돈을 빌려준 거죠.
결국 그 친구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준호 씨 혼자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오랫동안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 남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절대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를 오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지금까지 이 모든 걸 홀로 견디며 죄책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도 준호 씨가 충분히 고생했다고 판단했고 이제 남아있는 빚은 모두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준호 씨와 가족분들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준호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오해를 풀고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잠시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왜 그렇게 큰 부담을 홀로 견디려 했는지 가족들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불러 앉히고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준호야,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니? 그렇게 힘든 일을 혼자서 다 견뎌왔던 거니?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친구를 믿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가족에게 이런 아픔을 주기 싫어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다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 너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었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가슴 깊이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이 그의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고 등을 다독였습니다. 준호가 느꼈던 아픔과 혼란이 이제 제 마음 깊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실 창가에서는 부드러운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식탁에서는 세연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야.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슬픔은 없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이상 아픔 없는 날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찾아온 평화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다시 한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세연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준호의 진심 어린 미소가 어우러져 작은 식탁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정말 괜찮아질 거야. 더 이상 슬픔과 오해로 아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작은 기도를 통해 저는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을 천천히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진우의 묘를 찾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아빠의 묘소를 방문하는 터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옷을 챙기고 있었고, 세연은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부터 자동차 점검을 마친 뒤 우리가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엄마. 이제 출발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 우리는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을 달리자 창밖 풍경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생소한 시골 풍경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아빠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에요. 제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여기서 어렸을 때 자랐단다. 너희도 아빠의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거야. 세연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작은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운전을 하며 가족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잠들어 있는 고향 마을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고 있었고 가을 햇살이 묘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 진우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 위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짧은 인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묘비를 바라봤고 세연은 손으로 묘비 위 먼지를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이들을 보고 싶었을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세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신 거예요. 하람이가 묘비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얘들아, 아빠는 여기서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호는 천천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어. 앞으로는 형 대신에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진우도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힘내서 잘 살아보자꾸나. 가족은 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마다 진우와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 모두의 얼굴에 서서히 평화로운 표정이 찾아왔습니다.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 우리는 마을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형이랑 여기 와서 국밥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형이 국밥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꼭 다시 오자고 했었는데. 세연도 부드럽게 웃으며 준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진우 씨가 나한테도 꼭 한번 먹어보라고 했던 게 이 국밥이었어요. 이제야 먹어보네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로 인해 진우가 우리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하게 웃었고, 저도 진우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을 근처의 작은 호숫가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물결이 반짝였고 아이들은 신나게 호수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세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진우 씨가 정말 좋아했을 풍경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으면 참 행복했겠죠.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형 대신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야죠. 형도 그걸 바랄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진우를 잃은 슬픔과 준호의 과거 실수가 우리 가족을 오랫동안 괴롭혔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을 조금씩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호숫가의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그 아름다운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곁에서 웃으며 장난치고 있었고 세연과 준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너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가 너를 늘 기억하고 내 아이들과 가족을 잘 지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렴. 가족은 함께 손을 잡고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진우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진우의 묘를 다녀온 뒤 집안 분위기는 한결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전보다 더 활기차게 학교를 다녔고 세연과 준호의 사이도 한층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마치 기적과도 같아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되찾게 된 건 결코 우리 가족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곁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줬던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미자 언니와 강석구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세연과 함께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웃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저희가 어려울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그분들 덕분이니 오늘은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지. 음식 준비가 끝나갈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자 언니와 강석구 씨, 그리고 몇몇 친한 이웃들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금세 따뜻한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자 언니는 밝은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란아,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보니 내가 더 기쁘다. 다 네가 열심히 이겨낸 덕분이야. 저는 그녀의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웃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힘들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니 다시금 그들의 소중한 도움과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석구 씨는 준호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가족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다행입니다. 준호는 그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숙이며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모두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이웃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세연은 식탁 위 음식을 정리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 앞으로만 보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모두들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 구석에서 뛰놀며 즐겁게 웃고 있었고 집안에는 따뜻하고 푸근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문득 진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는 마치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지금 우리 모습 보고 있니? 네가 항상 원했던 행복이 바로 이런 거겠지.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저는 세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는 우리에게 행복한 날들만 남았으니까. 준호가 다가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저도 더 잘할게요. 가족에게 다시는 아픔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밝은 별들이 반짝였고 집안은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한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밤이 깊어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오랜만에 혼자 앉은 저는 펜을 들어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내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오늘은 용기를 내어 써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진우야, 어느새 네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구나. 내 빈자리는 그동안 너무 크고 아파서 엄마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단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게 웃으며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단다. 내가 떠난 뒤 우리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해하며 힘들게 살아왔지. 내 동생 준호는 네가 남긴 빈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었고 그로 인해 세연이와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았단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 준호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단다. 내가 있었다면 아마 그 아이가 겪었던 고통을 먼저 알아챘을 텐데 엄마가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아서 참 미안하고 아프구나. 며칠 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내 묘를 찾아갔었어. 네가 좋아했던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아빠가 잠들어 있는 곳을 보고 참 신기해 하더라. 세연이는 내 묘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을 눈물로 쏟아냈고 준호는 너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 그때 엄마는 너도 분명 우리 곁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단다. 네가 알면 정말 좋아할 일이 또 있단다. 이제 세연이와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 네가 꿈꾸던 그 따뜻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단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네가 늘 원했던 그 모습이라 엄마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며칠 전에는 준호가 빚을 졌던 업체 사람들이 찾아왔었어. 처음엔 엄마도 너무 놀라고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준호가 친구의 잘못을 대신 떠안고 고생했던 거였더라. 준호는 네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의리 있는 아이였어. 엄마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더 미안하고 아프지만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 참 다행이라 생각한단다. 어제는 고마운 이웃들과 함께 작은 잔치를 했어. 네가 떠난 뒤 우리 가족이 힘들 때마다 곁에서 든든히 지켜준 고마운 분들이란다. 네가 있었으면 분명히 함께 앉아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겠지. 그날 엄마는 그분들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단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그분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이니까. 진우야, 이제 엄마가 너한테 약속할 게 있어. 네가 그동안 너무 걱정했을 가족들을 이제 엄마가 잘 지키고 돌볼 거야. 세연이와 아이들이 다시는 힘들지 않도록 엄마가 곁에서 최선을 다할게. 내 동생 준호도 앞으로 내 빈자리를 채우며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했단다. 그리고 이제는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우리 가족은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여기서 너를 늘 기억하고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게. 네가 떠난 뒤로 엄마 마음엔 늘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는단다. 네가 늘 원했던 가족의 행복을 엄마가 꼭 지켜갈 거야. 오늘 밤 하늘에서 너도 우리 모습을 보면서 편히 미소 지었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지금 이 글을 쓰며 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모두 담아 보낸단다. 다음에 또 편지를 쓸게. 그때는 더 행복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 진우야.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렴.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새해를 맞이하는 밤, 우리 가족은 집안에 따뜻한 불빛을 켜놓고 거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눈이 내리고 있었고 새하얀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차분한 음악 소리와 함께 따스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채연은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있었고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각자 소원을 하나씩 말해볼까? 제가 제안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이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씩씩한 목소리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람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엄마 삼촌이랑 이렇게 매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감동하여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다정하게 하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람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삼촌이 최선을 다할게. 세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 가족이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픔 없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래요. 세연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세연아. 그게 엄마의 소원이기도 하단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때문에 가족이 많이 힘들었던 걸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준호의 진심 어린 다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정말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단다. 앞으로는 아픔도 슬픔도 없이 우리 가족이 서로 믿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진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꾸나. 모두가 제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 눈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 뒤 준호는 조용히 음악을 틀었고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외치자 아이들은 기뻐하며 웃었고 세연과 준호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창밖에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 우리를 축복하듯 세상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진우야, 내가 우리 곁에 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을 텐데 이제 걱정하지 마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내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저는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더 이상 슬픔 없이 오직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가벼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행복을 향해 천천히 나아갈 것입니다. 서로의 곁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